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50대 나이의 여자입니다. 20대 때 첫 결혼을 했고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싸우다가 금방 이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는 여유가 조금 있었던 친정의 도움으로 사무실이 많이 있는 회사 단지 근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파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길에 들러 샌드위치와 커피를 많이 사갔고 점심에는 속을 든든하게 채워놓은 식사 대용 샌드위치도 잘 팔렸습니다. 큰 기대 없이 어디 나가 일하는 것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장사였는데 꽤 잘 되었습니다. 원래는 혼자 할 생각이었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샌드위치만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한 명 써야 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들, 딸, 남매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회사 근처에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지나면 가게 영업도 종료하곤 했는데 어느 날 문 닫기 30분 전에 그 사람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퇴근 시간에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포장 주문을 해도 될까요? 점심 때 자주 샌드위치를 사 먹었었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가져다 주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서 특별 주문을 부탁하더라고요. 보통 저희 가게는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4시 정도가 되면 샌드위치는 품절이 되고 커피만 팔다가 영업을 종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퇴근 시간에 샌드위치 주문은 정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두겠다 말을 했고 그날 이후로 종종 샌드위치 주문을 해서 퇴근길에 가져갔어요.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내적인 친밀감이 생겨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 키우는 유부남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게 아니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3살, 2살일 때 아내와 이별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고 아이들의 사진까지 보게 된 이후로는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간단한 과자나 과일 같은 간식들을 돈을 받지 않고도 따로 챙겨 보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찾아왔고 너무 예쁜 아이들과도 친해졌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예쁘고 너무 귀여웠어요. 이 남자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제가 아이들을 불러다가 저녁을 함께 먹이기도 했고 그래서인가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집으로도 저를 초대해서 저녁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우리 아빠랑 결혼해서 엄마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네? 곤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기쁜 마음도 있었고 아이들의 아빠는 항상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아직도 집에 못 가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애들이 철이 없어서. 엄마가 많이 그리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전 괜찮아요. 애들이 너무 착하고 예뻐서 같이 놀면 저도 즐거운걸요. 너무 어이없는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내심 이 남자가 저한테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청혼을 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조심스러워도 너무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지고 난 후에 본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는데 예전 아내랑 헤어지게 된 주된 원인부터가 자기 가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일단 가족들 자체가 극성 수준을 넘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하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또 자기의 식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 남자에게 차라리 부모와 인연을 끊고 나와 당신의 두 아이들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자 했고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얼마 후 저희 두 사람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 재혼인 만큼 화려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정말 친한 지인이나 가족들만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저는 가족들과 가장 친한 2명의 친구를 불렀고 남편은 자기 가족들조차 부르지 않았죠.
그만큼 남편은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가 큰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을 낳은 친모가 아니었어요. 하나 있다는 여동생도 시어머니가 데려온 딸이었고요. 남편의 아버지가 10수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 나머지 두 사람과 인연을 거의 끊고 서로 안부 연락도 잘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친어머니였다고 해도 자기 아내에게 심하게 대하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계모와 이복동생이 자기 아내를 괴롭혀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하니 오죽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애들 엄마가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친정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얼마나 무시를 하고 못 살게 괴롭혔는지. 내가 정말 당신만큼은 절대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 하지만 그런 남편의 약속도 무색하게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었고 초대를 한 적도 없는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인사 한번 드리러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처음 보게 된 시어머니와 신우는 얼굴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 절대 만만하지 않구나 싶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도 별로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명품이었습니다. 일단 집에 왔으니 커피를 타서 대접했는데 대뜸 커피잔 브랜드부터 확인을 하고는 싸구려에 담겨 나와서 못 먹겠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제 허락도 없이 안방으로 쳐들어가더니 침대에 깔려있는 이불을 거실로 들고 나와 집어 던지면서 너가 혼수로 이딴 걸 해왔냐 묻는 겁니다. 이거 너가 해온 거지? 우리 집안을 대체 뭘로 보고 이런 걸 혼수라고 해와? 우리한테 말 안 하면 대충 살아도 될 줄 알았어? 너희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아직 살아있었으면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어머님 혼자 진상을 부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텐데 그 와중에 신우는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다 뒤져보면서 제 살림살이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오빠 밥도 잘 안 해주나 본데? 엄마, 얘 살림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옆에 있는데도 말을 하는데 거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온 집안을 들쑤시면서 싹 다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주방 찬장이며 안방 화장대까지 다 꺼내서 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안방 화장대 깊숙한 곳에 제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예물 대신으로 받았던 조금 비싼 브랜드의 목걸이와 반지 세트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걸 들고 흔들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건 애들 아빠가 결혼 선물로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뭔가 찔려 설명을 했더니 시모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빽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는 이런 걸 받았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 너 이야기는 들었는데 동네에서 카페 한다며?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 거 알면서 능력만 보고 접근한 거지? 어디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목걸이 세트를 자기 가방에 맘대로 집어넣더니 최소한 받은 만큼은 자기도 받아야 인정하겠다며 예물을 되찾고 싶으면 신우와 시모 두 사람에게 가방이라던가 명품 코트라도 한 벌씩 해서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 이거 찾아가고 싶으면 격에 맞는 물건 들고 우리 집으로 와. 최소 명품 가방이나 코트 정도는 해올 생각해라. 알겠니? 세상 경우 없는 일을 당하다 보니 순간 반응을 못했지만 일단 남편이 준 결혼 선물을 뺏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몸싸움이라도 해서 가져와야 하나 싶은 와중에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고 학원에서 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고모와 할머니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사색이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을 빨리 보내야겠다 싶어 일단 알겠다 하고 나가라 했죠. 너무 험한 일을 겪어서 그런지 손발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에게도 오늘 일은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 해두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야근이라도 하는 건가, 동료들과 회식이라도 하는 건가. 평소 같으면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까 가져갔던 제 결혼 예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어머님 댁에 갔다 온 거야?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그새를 못 참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일을 하다 말고 시댁으로 내려가 제 목걸이 세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어려도 알 건 다 알아. 당신도 그런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야지. 남편은 오죽했으면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아무에게도 새로 이사 가는 집 주소를 알리지 않은 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이후로 신우와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이사 간 집 주소가 어디냐 물었고 그때마다 저는 남편과 힘을 합쳐 막아냈어요. 결국엔 저희 집을 찾아내서 현관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을 때는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낸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남편의 가족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강하게 강력 대응을 했습니다. 절대 집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집 앞 물건 다 들쑤셔놓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건 맘대로 가져가고. 그런 일은 다신 당하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은 제게 마음을 굳게 먹으라 했고 저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점점 제게 전화하는 일도 없어졌고 집 앞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10년이 훌쩍 넘어 15년이 다 되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주 피곤하다 말하고 몸무게도 조금씩 빠지더니 볼이 움푹 패인 것이 제 눈에 보일 정도로 살이 빠졌어요. 급기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제발 아무 일 없길 빌고 또 빌었지만 검사 결과는 위암 말기였어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바르게 키웠고 이제는 남편과 여유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 하늘이 무너졌어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어요. 모든 걸 다 바치더라도 남편의 건강만 돌아올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는데 항암 치료를 하던 도중에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도 혹시나 내가 노력이 부족해 남편을 살리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후회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있었는데 역시나 연락한 적도 없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얘, 우리 아들 일하다가 쓰러져서 잘못된 건데 회사에서 보상금은 제대로 나온대니? 설마 그것까지 너가 다 갖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너는 살던 집이나 챙겨가라. 그 정도면 우리도 많이 양보한 거야.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시모가 제정신인가 싶었죠. 다른 손님들도 있고 일단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했더니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불려우 같은 것에 속아서 평생 번 돈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가버렸네. 그 모습을 본 저희 친정 부모님이 참지 못하고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남들 보는 눈도 있었지만 당장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어 일단 애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장례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지금으로서는 기억도 잘 나질 않네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고 아이들이 너무 신경 쓰여서 장례식 끝날 때까지 시댁 식구들의 행패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겨우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시끄러운 사람들도 없으니까 제대로 이야기 좀 해보자. 너 내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거 곱게 다 내놓고 이 집 하나라도 건져가던가. 아니면 이 집까지 뺏기고 거지꼴로 쫓겨나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해. 시어머니는 남편의 예금이나 보험금 등 현금성 재산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유산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으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애들 앞에서라도 이러지 말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했더니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며 저를 비웃었어요. 너가 뭐 진짜 애들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유난 떨고 있네.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그 말에 저희 애들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가 대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맨날 엄마 괴롭히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아이들이 예의도 모르고 버릇이 없다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그 난리를 한바탕 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는 혼자 안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혹시나 아이들이 들을까 숨죽여 울었어요. 남편이 떠난 걸 오롯이 슬퍼할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돈부터 내놓으라고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이라니. 남편이 생전에 기를 쓰고 저를 그 사람들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던 이유를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서 일단 달라는 대로 주고 이 난리통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고 싸우다 보면 어차피 시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뺏길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이라도 지키고 인연을 끊어내는 게 나은 것 같거든요. 집 빼고 남은 걸 다 주고 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저는 카페도 아직 운영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었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제가 평생 보관해야 할 것들은 따로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이 제게 남긴 편지 한 장을 가장 먼저 발견했고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지만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머니와 누나에게 아무것도 단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명함이 한 장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 혼자 싸울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라 하더군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그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전화하자마자 바로 상황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법무법인의 대표라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떠난 저희 남편과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게 살고 싶어서 순순히 집 빼고 다른 걸 다 내준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나중에 법적 소송을 따로 걸어서 남은 집마저 찢어 가져갈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네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돈이 필요 없고 싸우기 싫다고 피할 일이 아니라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을 두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까지가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벌어질 법적 분쟁은 전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저한테는 시모와 신우를 만날 때마다 항상 녹음을 습관처럼 하고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평소처럼 제게 돈 내놓으라고 폭언을 퍼부었어요. 야, 돈 아직 준비 안 했어? 너가 남의 아들 뺏어가서 쪽쪽 빨아먹었으면 빼먹은 만큼 다 내놔야지. 넌 이 집안에서 아무 권리도 없어. 완전 거지꼴로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한 번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 남편의 보험금 관련 서류를 자기들이 확인해야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에 밀고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몸으로 막으니까 머리채와 멱살까지 잡으려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뺏으려는 사람들과 지키고 버티려는 제가 맞서 싸운 지도 몇 달이 지나고 신우와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 역시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고 제가 변호사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가자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펄펄 뛰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다느니 돈에 눈이 멀어서 독하게 군다며 또 폭언을 시작하는데 그쪽 변호사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리는 지경이었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저희 쪽 변호사님이 로펌의 대표고 우리 남편이 직접 의뢰를 했다고 말을 하자 상대방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갔습니다. 이건 고인이 생전 제게 남긴 정식 유언장과 모든 절차를 제게 맡긴다는 위임장입니다. 둘 다 공증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고인의 재산을 모두 현재 부인에게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계모와 이복 누나에게 가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남편의 유언장을 상대 변호사 앞에 내밀었고
그걸 샅샅이 확인하고 난 상대 변호사의 표정은 엄청 난감해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건 소송까지 가봤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고 결국엔 유산 분할을 받기 쉽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포기하고 물러날 줄 몰랐습니다. 뭐?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내가 그 말 듣자고 당신한테 비싼 돈 주고 일 시키는 줄 알아? 저 여자가 내 아들 속여서 유언장 쓰게 만든 거라니까? 이대로 다 뺏기면 내 아들이 원통해서 눈을 못 감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라 솔직히 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있었던 폭언에 대한 녹취록을 추가로 내밀었고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까지 합쳐서 추가적인 고소에 들어가겠다 말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입을 딱 다물었고 그쪽 변호사도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본격적인 고소 이야기에 제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두 사람을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 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쪽 변호사가 먼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일어났고 뭐라도 씹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신우도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이 제게 원하는 대로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연락을 끊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몰래 찾아가서 너희들은 억울하지도 않냐고 저한테 재산 다 뺏기게 생겼다며 이간질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바로 저한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때는 단 1분 1초도 고민 없이 변호사를 통해 두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해자 보호 신청을 통해 저와 우리 두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죠. 저희 변호사가 앞으로 형사와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지내라고 해서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지도 석 달이 넘게 지났는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세 식구 앞에 나타난 적이 없으니 고소의 효과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고 두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 다 확인하고 끝까지 제가 지켜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저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 이후로 연락 한 번 받은 적 없고 가끔 저희 변호사로부터 어떤 소송이 새로 들어갔다는 사실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평생 못되게 남을 괴롭히며 살았는데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